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가 즐거워지는 지적 유희 전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레대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속속들이 좀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네 분의 지식 탐구자들 모셨는데요. 자, 이제는 좀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대전대 김갑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족이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도 기쁩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워지는 그런 분이신데요. 공주대 서정석 교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요, 특히 이분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이병호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즐거운 지식 배틀을 기대해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탐구해볼 주제는요. 백제 문화유산 시리즈 제3탄입니다. 어떤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백제 문화유산 시리즈 저희가 1탄으로는 이제 무령왕릉 알아봤고 2탄이 금동 대향로였고 이제 3탄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미륵사지가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호기심 사냥꾼 박찬규 씨의 브리핑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미륵사지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이름은 미륵사지이고요. 생년월일은 639년 정월 음력입니다. 음력 1월 29일.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초 정도. 이제 꽃샘추위가 한창일 때 그때쯤일 것 같고요. 네. 위치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위치했습니다. 조망이 좋아요. 경치가 주변이 쫙 좋고요. 또 왕궁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이제 집값이 좀 비싼 그런 곳이 아닐까 싶고요. 네. 자랑거리는 동양 최대이자 최고의 석탑 국보 11호입니다. 미륵사지 9층 석탑이 앞마당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빼먹었네요. 넓은 주차 공간. 네. 아니 무슨 근사한 집을 정말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꼭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브리핑이었고요. 이 미륵사를 백제 무왕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규모가 상당했다면서요? 예, 규모가 상당히 커가지고 현재 그 중심 구역만 하더라도 약 5만 평 정도 되고 외곽 지역까지 다 이제 치면은 약 400만 평 되는 네. 한국 최대 그 사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절은 다른 일반 그 사찰들과는 달리 금당이 3개, 그리고 탑도 3개, 회랑이 3개 이렇게 3탑 3금당 형식의 절이라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네.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근데 이 미륵사지가 조선시대까지는 사찰의 기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종 때 보면은 간관이었던 사람이 여기에서 기생들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비난을 받았다. 그런 기록도 이제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선조 때까지도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선조 때는 충청도의 뭐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무슨 반란 세력이었겠죠. 네. 송유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이제 박정자라는 사람이 미륵사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또 그 난에 가담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선조 때까지는 이 미륵사가 상당히 그 잔존해 있었고 네. 또 그 조선 태종 때 기록에 보면은 이 자복사찰, 국가에 복을 주는 그런 그 사찰로서 익산의 미륵사도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중요한 사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찰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전국에 뭐 사찰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찰들의 창간연대를 알기도 어렵지만 사실 폐사연대를 알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18세기에 활약했던 그 강우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창 출신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특히 유적지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다 이분이 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분이 이분입니다. 그렇군요. 1738년 어느 가을날쯤인데 그 미륵사지를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미륵산 서쪽에 옛 미륵사 터가 있다. 7층에 석탑이 남아있어서 대단히 크고 웅장하다. 지금 그 주변에 100여 년 전에 탑에 벼락이 쳐서 절반 정도는 무너졌다. 벼락이 쳤다고요? 네,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그 서쪽 부분이 이제 무너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올라가서 탑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한 걸 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즈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층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탑이 원래는 3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예. 원래는 3개인데 현재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서탑 이제 하나만 이제 남아 있죠. 일제 시대에 이른바 세키노 다다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조사한 것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기도 해서 현재 한 4천여 점이 일본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미륵사지 저 석탑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존의 한 방법으로서 저 콘크리트 몰타리를 갖다가 붙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저 사람은 건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해서 조사할 때 건축물부터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부터 요거는 보관하는데 1순위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저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인 남대문이 국보 1호가 된 거죠. 네. 저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덕분이라고나 할까? 그런 이제 어영학자죠. 예. 최소한 이렇게 모양 정도는 좀 틀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글쎄 너무 말이에요. 땜질만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걸 복원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문화재를 그냥 망쳐놓은 거라고 해야 돼요? 글쎄 뭐 복원이라는 게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복원이라고 하기 조금 좀 곤란하고 네. 더 이상 이제 손상되지 않게 한 보수 정도가 아니었을까. 보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래서 저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거였었고 네.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라도 저렇게 남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위층에 보세요. 맨 위에 네. 6층. 저 아무렇지 않았으면 바로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층까지도 다 없어질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저 때 만약에 제대로 진짜 보수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해체 수리했다 한다면 사리봉 한기는 저 때 나왔겠죠. 우리 손에 안 들어왔을 수 있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그래도 실제로 네. 저 이제 최종적인 해체 수리를 할 때 보니까 이 사리장엄구가 나왔던 그 심주석 아래 남쪽 부분에 출입 통로에 놓였던 돌들은 일부가 들렸던 흔적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이런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콘크리트 보수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석굴암 보수인데 이게 1913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3년에 처음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그때 약 10,000원 정도의 이 예산이 투자됐거든요. 당시 한국인 인부의 인부의 하루 임금이 약 60전 정도였다. 60전. 그러니까 1,800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액을 투자했던 것이고 이것은 앞서 김학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키노 다사시가 건축사에 관심이 있었고 이 석탑이
목조 건축을 모델로 한 최초의 석탑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걸 이제 남기고 싶었던 거죠. 네네. 아무래도 그런 욕심이 다른 것보다 먼저 이곳을 시멘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렇게 보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재를 망쳐놨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저렇게 해놓지 않았다면 정말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시멘트 공법들이 좀 많이 이용이 되던 거였나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고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고층 건물들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석굴암이나 이 미륵사 그리고 분황사의 석탑의 콘크리트를 들어부은 것은 네. 당시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관원들이 미국에 가서 그걸 보고 이게 효과가 나름대로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보고 벤치마킹했어요. 다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네. 일본에서 실험조차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 그 시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우리나라 문화재 먼저 발라보고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가져다가 이제 활용한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마루타입. 그렇군요. 네. 자, 미륵사지 9층 석탑의 복원사가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은요, 이게 동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복원이라기보다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든 거 아닌가요? 과연 그 서탑이 9층이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저건 이제 9층으로 복원을 했죠. 네.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당시에는 옛날에 다 이렇게 정으로 쪼아가지고 석재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예. 저거는 그냥 기계로 기계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너무 완벽하다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옛날 그 탑의 느낌이 이제 전혀 전혀 나지 없죠.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것도 그 실패한 그 문화재 복원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인공적인 미라고 한다면 인공미가 느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유홍준 선생님의 말씀을 좀 잠깐 빌리자면요. 이거는 최악의 복원이다.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다이아몬드 폭파, 뭐 이제 저 붕괴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했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많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네. 강력한 비난의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혼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정으로 쪼매서 하나하나 구제받을 마음으로 또 이 절대자에 대한 규의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제 정을 쪼았을 텐데 그런 정신이 없이 네. 저건 사업자 정신만 있는 거잖아요. 주어진 예산, 주어진 기간 안에 완성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과 정신의 결핍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안타깝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현대적인 기술로 급조해서 복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있어서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도 전혀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은 와서 누군가의 설명을 보고 듣고 하질 않아요. 네. 거기에 설명문이 있어도 읽지 않습니다. 저기가 만약에 폐허로만 있었을 때 네. 과연 이곳에 이렇게 대단한 석탑이 있을지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동탑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역에 이곳에 이렇게 대단한 석탑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그런 측면도. 일단 있으니까 앞에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잖아요.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또 그런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안에 또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서탑을 이제 원래 모습대로 복원한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합니다. 저게 재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네. 부서지면 다시 만들면 되고. 정과 혼은 없지만. 그렇죠. 네, 교수님들 얘기 들으니까 잘 만들었네요. 석탑을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일제가 시멘트를 들이부었던 서탑은요. 어쨌든 간에 이 동탑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복원 작업을 하는데 벌써 20년 정도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서탑의 경우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거기에 그 철에서 녹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을 그러면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해체하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동안 그래서 2001년부터 해체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해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거기서 사리장엄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복원하는데 또 거의 1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10년 뜯어서 10년간 복원을 하고 해마다 약 10억의 예산이 들어가서요. 약 24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 사실은 이제 저는 동탑과 서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동탑은 9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서탑의 모습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현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네. 야, 그 정도의 인원과 그 정도의 예산과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 동탑을 만들려면 몇 개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실. 정말 궁금한 게 서탑이 좀 많이 부서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어떻게 만드셔서 탑을 쌓으시는 건지. 재질을 분석을 해서 그 재질이 이제 그 뒤에 미륵산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채취를 하고 그런 것들은 똑같이 정다짐을 해서 지금 해서 만들고 있죠. 탑 부재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첨단 과학적인 방법을 새롭게 연구해서 개발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 원래의 모습처럼 아주 감쪽같이 진짜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허를 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던 거죠. 서탑은 혼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시나요? 그렇죠. 원 부재를 이렇게 사용하면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저 원 부재 저것도 석재지만 오랫동안 야외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돼 있죠.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해서 실제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속 안에 돌이 단단하게 남아도 있으면 그대로 쓰지만 그게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신부재로 해서 집어넣고 그 작업을 하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겠어요. 네. 이 동탑과 서탑 거리만큼 굉장히 그 보존 작업도 극과 극을 달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서 교수님은 문화재 보존 전문가시니까 서탑의 경우는 보존 점수를 주시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뭐 아까 이제 20년 동안 이제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20년이라기보다는 해방 후 한 70여 년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과학이 총 결집돼 있다. 특히 석조 문화재 보존 기술이 총 결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 아까 그 시멘트 보수도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그랬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시멘트를 보수한 것을 우리가 조금 좋지 않게 보듯이 약간 아쉽게 보듯이 이 방법이 없이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또 반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굳이 점수는 반장님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개인 통보, 개인적으로 통보. 이 삼국시대 최대 사찰 미륵사 그리고 동양 최대 석탑이죠. 미륵사지 9충 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두 호기심 사냥꾼이 안내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로 함께 가보시죠. 야, 여기가 백제 시대에 큰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땅이 넓네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터. 아, 저번에 갔던 데처럼? 그러면 좀 아쉽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큰 절이 있고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일주문 들어갑시다. 근데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그때처럼 3배. 일주문 들어갈 때는 3배하고 하나 둘 셋 자 들어갑시다. 자, 얼굴 조심해, 조심. 조심. 자, 일주문. 이야. 넓어. 진짜 넓어. 네. 터가 좋아 보여. 기운이 좋아 보여. 뒤에 산발. 진짜 안아줄 수 있는 만큼 되게 이렇게 큰데. 방향이 저기가 출입구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지금 좌우측에 연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거의 백제 말기에 세워진 연못이고 그 가운데 지금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아마 무왕과 왕비가 미륵사에 왔다면 저 가운데 길을 통과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 아래 발굴해서 백제 당시 도로 흔적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제 당시 왕이나 최고의 귀족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다시 가서. 근데 알아야지 걸어가는 느낌이 다른 건데. 그렇죠. 느낌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저쪽 그 양옆이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연못 뻘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동요에 나오는 그 삼문유사의 기록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발굴에서도 판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풍수하는 사람들이나 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보니 저 목탑에서 연못까지에 통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길 있잖아요. 네. 그 길이 기가 가장 세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신 분들은 저곳을 산책하면 효험이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백제 시대의 이런 절들이나 유물들은 거의 보존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다. 아, 저기 탑 있네, 탑. 그건 그 9층? 저건가? 저게 그건가? 아, 9층 석탑이구나. 오. 근데 이거는 백제 때 만든 석탑인가? 그 돌로? 아닌 것 같다. 보니까 이 돌들이 예.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어. 근데 이 문을 보면 이 문을 보면 그때 만든 문인 것 같은데? 옛날 아니에요? 이 돌들도 그렇고 문들도 그렇고 그때의 모습을 재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특히 보면 아니 이게 옛날 뭐 있었던 탑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오해를 거죠.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96년도에 완공했다. 그것도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관할 때 고민스러워요. 색을 조금 더 예스럽게 만들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원래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그렇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봤을 된 뿐이지,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애초에 걸 못 보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거야. 이끼 낀 걸. 그리고는 그게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 보존하는 전문학자들이 딱 이렇게 해놓으면 아 낯설다. 이게 무슨 문화재냐 이러시니까 어떡하는 게 글쎄 그거서 동탑도 적절하게 하는 한 건지. 1000년 정도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또 다른 문화재가 되어 있겠네요. 안 또 문도 있네 안에. 아 들어갈 수 있다 안에 보니까. 들어갈까? 안에 공간이 넓네 여기는. 아 여기 돌아다닐 수가 있구나. 여기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야 마이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자 갑시다. 자 고. 배가 자 마이크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하네. 어떻게? 가운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게 백제 시대에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우리가 자랐으니까 크지 않았으니까. 우리만큼 안 컸으니까 여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야, 근데 굳이 이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그렇지. 그렇죠. 어. 근데 사람 왜 들어오게? 그러게. 보니까 한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 문이 다 있네 지금. 여기로도 갈 수 있어. 조심.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목탑은 탑 안에 들어가서 응. 돌아가면서 예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상이 남은 거예요. 석가탑이나 이런 통일신라 석탑은 이제 많은 간략화와 변화를 거친 것이고 최초로 석탑을 만들 때는 기존의 목탑이 어떤 것인가를 머릿속에 두고 실제 출입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공간도 있고 또 석재가 또 평평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기서 네. 잠도 자고 네. 고스톱도 치고 그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에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름에 같은 때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니까 백제 시대의 톤을 같았어요. 우리 둘이는 백제 시대 뒤로 갔습니다. 백제 시대의 그 1500년의 터널을 지나온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 예. 이 모형이래 모형. 이게 단간지주구나. 단간은 뭐예요? 단간. 당근? 아니 단간지주. 적혀있네 앞에. 이 절에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이벤트 예. 깃발을 꼽아놓던 곳이래. 높은 사람 왔을 때나 아니면 우리 미륵사에서 토요 음악회 해요 뭐 이런 거 해서 그렇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폭이 좀 넓으니까 그 기둥이랑 그 깃발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요만큼 안 돼? 근데 신기한 게 이거는 백제 때 만든 거 아니래? 통일신라 때 만든 건가 봐? 어떻게 알았어? 아까 읽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신라 때. 그러면 이 미륵사가 통일신라 때는 있었다는 거네. 백제 시대 때 그때 멸망하면서 없어진 게 아니네 여기는.
진짜 멋있어. 당간은 말 그대로 그 장대를 가리키고 당은 이제 깃발을 가리키는 것이고 네. 지주라는 것은 지탱해주는 기둥이다라는 뜻으로서 저건 국기계양대 이제 당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당간 지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사실 백제 대통 그 당간지주가 있다는 것은 아직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백제 멸망 이후에 오히려 또 백제 멸망하고 나서 미륵사는 사역이 또 확대가 돼요. 그래서 그 남쪽 일대까지 이 절의 이제 중심 공간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이제 좌우측에 저런 당간지지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이거를 다 이제 걷어낼 건가 봐. 뭐 건물이? 건물을 이제 다 걷어내고 그러면 이제 양쪽에 이 탑이 있는 거지. 봐봐 여기 위에 이렇게 조성비.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또 계단? 계단에. 자, 근데 좀 있으면 이 시설이 없다면 없애버리면 지금 아니면 이 뷰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럭키가. 위에서 옆에서 바라보는 석탑의 위험. 확실하게 진짜 크다 아래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저기 있을 때 저렇게 2층에 올라가 보실 수 있어요. 저걸 철거하면 이제 땅에서 올라가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철거하기 전에 얼른 가셔서 저 3층, 4층이 다 내려다 보시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네. 여기 되게 시원해. 앞에 있다. 그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미륵사가 예전에 이렇게 생겼었구나. 와. 스님. 아이고 선물 내주지 선물. 우리 처음에 우리 일주문 들어와가지고 쌍둥이탑 맞네. 쌍둥이탑이고 가운데 목탑 있고. 이야. 와 진짜 크다. 처음에는 석탑보다 두 배 있네. 그러니까. 와. 절 전체가 크네. 자, 오늘 미륵사 잘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지. 예, 알겠습니다. 야, 진짜 컸어요. 크다. 저게 보수공사 전의 모습이구나. 야, 우리가 이쪽에 있어서 뒤에는 콘크리트 못 파는데 그럼 이거는 조금 살짝 이쪽으로 빌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콘크리트도 설치했네. 그냥 저기하고 여기하고 시멘트로 다 발라놓고 군데군데 그냥 돌들도 있네. 벽돌들이 그냥. 하나 뽑아서 가져가야지. 안 돼. 실제로 많은 돌들을 구들 놓는데 가져다 썼어요. 예전에. 잘 몰랐으니까. 동탑이 사고 없어진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뭐 어디 갔겠어요, 사실. 어느 집에 있겠네요.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거죠. 어느 집 장독대인가 네. 그래도 뭐 저 흉측하지만은 미륵사지 석탑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중요한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이 예전에 첫 사진인데. 이 모습이었던 거지, 이 모습. 처음에는 이걸 다시 이제 보수공사를 한 거고 해체해서 이게 뭐지? 콜라병 깨진 거 아니에요, 이거? 콜라병. 백제 시대의 콜라병. 유리네, 유리. 여기다 도가니와 뚜껑. 그럼 거기다가 모래를 넣어서 유리 만든 건가? 그러니까 원래 백제나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럼 직접 이 정도 양이면 수입하려면 그지? 그럼 이거 직접 만들었다는 건가? 여기서 만든 건가? 이 미륵사 터에서 나온 건가 보네, 미륵사지에서. 예. 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무령왕동도 갔고 막 다른 데 가봤는데 유리가 엄청 많더라요. 그러니까 유리가 좀 직접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도가니를 통해서 이제 직접 이곳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왕국리 유적에서도 공방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도 한 400점 정도의 도가니 파편이 확인이 됐는데 절대 다수가 유리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금보다 귀했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은 아마 백제 왕실에서 이 유리를 생산해서 이것을 무역에 혹은 경제적인 지지 기반으로 삼는데 활용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 유리구슬치기 엄청 했었는데 상당히 귀한 거였네요. 그렇죠. 보니까 저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꿰매서 그렇겠죠. 당연히 목걸이나 팔찌나. 그런 게 있겠죠. 사리봉영기.
사리 몰라 사리? 살이 추가. 사리. 이 사리 말고 부대찌개 살이 추가요? 라면 사리, 국수 사리, 우동 사리. 아니요. 사장님이 이제 스님들이 공양을 많이 하시고 수련을 많이 해서 수양을 많이 했을 때 돌아가시면 화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돌이죠, 맞죠? 알고 있으면서 아니, 장난해서 그래. 그게 그러면 근데 부처님 사리를 이 안에 모셨다는 거겠네. 그치? 적혀있지 지금 여기에. 읽어봐 마이클. 이거? 딱 써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가만히 생각하건대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일세. 법왕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근기에 따라 부강하시고 중생에 응하여 법을 드러내신 그것은 마치 물 가운데 비치는 달과 같았다. 그렇게 쓰여 있지? 이런 전차로 이게 보니까 해석이 있는데 미륵사가 원래 무왕하고 선화공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 네. 네모진 금판에 네. 저 미륵사가 어떻게 창건되었는가, 창건 동기라든가 배경, 그리고 시주자,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금판 앞면에 한 99자, 뒷면에 93자, 그래서 총 193자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사택적덕의 따님, 이분이 선을 많이 쌓고 그래가지고 인과응보도 잘 받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가 재산을 희사해가지고 가람을 졌고 절을 졌고 또 사리를 봉헌했는데 그게 기해년 정월 29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날짜도 나왔습니다. 봐봐 이런 것들도 그냥 오래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1500년 전 거잖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좋아요. 진주도 있다 진주. 진주? 거기다 구멍이 있는데 그거 목걸이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새끼손가락보다도 새끼손톱보다도 작아요. 네. 근데 구멍이 하나하나 다 뚫어져 있고 지금이야 이제 인공으로 이런 걸 만들긴 하지만 저건 전부 자연산 진주. 자연산 진주. 그러니까 그 자연산 진주가 언제부터 한국에 나왔는가? 근데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 제주도 탐라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외국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근데 당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진주의 산지는 동남아시아였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와, 이거다. 심주석이 이 안에 있었던 거야. 실제로 이 안에 사리가 이렇게 묻혀져 있던 거지. 와. 이거는 실제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때 최초 모습. 또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볼까? 이게 뭐야 신규? 읽어봐.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부처님의 사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야. 세종대왕이 있었던 신규. 구슬이 유리 구슬이 정말 귀했으니까 그 옆에 놔뒀겠지. 그렇겠죠. 네. 뭐 요즘에 다이아몬드처럼? 이거 진짜 거예요? 이거 진품 진짜 건가? 진짜네. 이거 금으로 된 아주 예쁜 항아리 같은데요. 얘는 금제. 전 이거를 전시관에 직접 보고 왔거든요. 저 안에 사리가 담겨져 이 안에 있었다고 사리가 하더라고요. 있었고 그 밖에는 이제 금동대가 있었던 거고. 그 마치 그 작은 놈은 큰 놈이 있었지? 큰 놈. 러시아 인형. 러시아인이? 그거 뻑뻑뻑 하는 거. 네. 와, 이거 대단합니다. 사리를 모실 때 사리 하나만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탑에다. 그러니까 여러 겹에 아주 이제 귀중한 그런 그릇에다 담아서 네. 넣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는 이제 관련된 유물들 다른 것들도 몇 개 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일체를 그래 다 가리켜서 사리 장엄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 일체를 사리 장엄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항아리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각각의 이름이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사리를 이렇게 모실 때 4겹 정도로 싸서 모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속 안에 들어가서 작은 그릇, 실제로 사리가 담기는 그릇, 그건 이제 수정이나 유리 같은 걸로 하게 되고, 그 바깥을 금으로 된 그릇으로 싸게 되고, 네. 그 바깥을 이제 금동으로 된, 형동으로 된 그릇으로 싸게 되고, 그것을 그 탑에 그 초석 같은 데를 파고 넣으니까 그 탑에 그 돌, 석재가 또 한 겹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겹 정도가 이제 이게 싸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사리를 담는 그 제일 안에 작은 그릇은 사리가 귀중한 거라서 유리나 이제 보석 같은 걸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미륵사지 탑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만들어진 게 부여에 있는 왕흥사지입니다. 네. 거기서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그 사리가 담긴 그릇이 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미륵사지 탑이 저렇게 유리로 담겨져 있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유리로 이제 많이 넣죠. 네. 러시아 인형처럼 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예. 열고 또 열고 안에 이제 제일 귀한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사실 불교도들에게 사리는 가장 부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니까 가장 고귀하고 비싼 재료로 그것을 보호하고 감싼다는 의미가 있겠죠. 네, 네. 근데 굉장히 아까 보셨지만 섬세한 문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자체로도 아주 훌륭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게요, 이 금동제 사리호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유리잔이 일본에서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의 천황가의 보물창고로 알려진 쇼쇼인 정창원이라는 곳에서 서역,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혹은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던 잔이 있어요. 조그만 유리잔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것을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것으로 일본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륵사지 이 금동제 사리 외호의 문양을 보면서 이 문양을 보니까 적어도 이 잔 받침만큼은 백제에서 만드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 학자들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동 모양을 가진 네. 어떤 문이랄지 그리고 문양 중간중간에 빼곡히 어자문이라고 하는 아주 물고기 알처럼 생긴 것을 빼곡히 채웠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건 거의 백제의 미륵사지에 보이는 기술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해서 네. 일본 학자들이 이제 기존에 메이드 인 차이나설을 부정하고 메이드 인 백제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이클 이게 뭔가요? 우리 지난주에 만나봤잖아요. 이거는 향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향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향을 피우는? 네, 향을 피우는 그렇습니다. 그 여기나 그 허브.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거는 조금 더 위로 크고 한데 이거는 무슨 혜태? 사자? 사자인가? 혜태 아닌가? 혜태는 뭐예요? 혜태? 그 제과에서 이런. 저게 이제 발굴해서 나온 건 아니고 배수로 정비하다가 또 우연히 발견한 인물이에요. 배수로가 중요하네요. 배수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홍의신라 아주 대표적인 향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향로 같은 데는 사자상이 많이 들어가요. 다리나 손잡이 같은데. 이제 형태는 사자인데 원래 산예라고 하는 용이 형태가 사자래요. 근데 그 용은 불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그 석등 같은 것도 쌍사자 석등으로 해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 불 관리를 잘하라고 그런 의미가 그래서 당연히. 목조 건축이 제일 취약한 게 화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어떤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죠. 차곡차곡 쌓여만 가네요. 네, 머릿속에서는 질문 한 10,000가지 돼 있으니까 답답.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너무 올드한 알려주세요, 뭉뭉뭉. 이렇게 알려주세요, 요요요요요. 알려주세요. 전시실에서 저렇게 떠들면 안 되죠. 쫓겨나는 바로 거예요. 올라와요.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전시실에서는 조용히 해. 그죠. 유치원생한테도 저희들이 네. 가르치죠. 중요한 관람 아니, 문제를. 엄숙한 곳에서 왜 부르셨어요? 그날은 관장님의 허락하에 안전하게 촬영을 했다는 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50억을 보여준다. 자, 뭐 질문거리를 머릿속에 10,000가지나 있다고 마이클이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담아오셨죠? 물론입니다. 대한 미국인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앞서 이제 방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또 커다란 지하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하 공간이 절에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때가 뭐 전쟁이 많던 시기라 지하 대피소 같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저 미륵사를 만들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연못. 예. 네, 연못을 메우고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가 발굴 조사 결과 실제로 그런 연못 시설 같은 게 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습기가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초석을 좀 위에 이렇게 높게 해서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 공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에 있는 가문사. 근데 가문사에 가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가문사의 경우는 그것을 문무왕이 죽어서 어떤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용이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다라고 이제 보통 설화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원료는 미륵사일 것이고 백제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여기는 우리 갔던 데는 웅진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그 두 개는 수도였잖아요. 수도. 그래서 여기는 수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절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수도도 아닌데 네. 예전에 그럼 익산이 과연 백제에서 어떤 도시였기에 그렇게 이렇게 큰 절, 제일 큰 절이라는데. 특히 여기는 백제 시대에 가장 큰 절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수도도 아닌데. 그렇네. 예, 그 익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무왕. 어렸을 때 이름은 소동이지만은 또 원래 이름은 또 부여장입니다. 여장이라고 나오고 부여장인데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이제 여기 익산 지역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고향이라서 나중에 만년에는 이쪽으로 천도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륵사라는 큰 절을 짓고 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왕궁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실제 이제 왕궁에 비견되는 큰 건물지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실제 익산으로 천도를 했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 또 그것은 이제 중국 측 기록인 그 불교관계 기록이지만 관세음 응엄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제 그 무광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모밀지가 이제 익산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천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조금 뭐 과한 주장하고 일종의 천도를 하려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제2의 수도 별도로 경영했다 하는 그 설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익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대전 MBC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천도냐 아니냐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문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현재 익산 왕궁리 유적이 7세기대에 만들어진 백제의 왕궁이다. 이것은 다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전부 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물들인 게 분명하고 다만 그게 이제 6세기 말까지 소급시켜 볼 수 있는 것도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곳이 왕궁이 만들어졌다. 그 왕궁의 성격이 무엇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왕궁이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천도를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궁으로서의 기능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죠.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사리 장원군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리는 유물 전시관에 없더라고요. 어디 너무 귀한 거라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진짜? 앞서 말했듯이 목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순히 유물이 아니라 불교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다 그대로 보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서 현재는 현재 석탑 안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 중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미륵사지 석탑은 확실히 봉안되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가장 영험한 곳이다. 이곳에 와서 불교도들은 반드시 순례를 해야 된다. 예고를 아주 확실하게 하네. 자, 우리가 이렇게 미륵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륵사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30대 백제 무왕입니다. 무왕. 그렇죠.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사실은 우리가 더 익숙한 인물인데 탄생부터가 굉장히 남달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동의 이제 어머니가 원래는
과부였는데 과부로 살다가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에 용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낳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동을 낳는데 네. 원래 이제 생활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 소동은 말을 캐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렇게 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서자에 서자 그리고 아이동자의 동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소동이라고 했다. 마케는 아이. 네, 그렇습니다. 마케는 마케는 아이 또는 뭐 말을 파는 아이 뭐 말을 이런 식으로 파는 해석할 아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확실한 기록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왕이 태어나서 살았다는 그 연못만 해도요. 익산에서는 여기가 마룡지다. 네. 부여에서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궁남지다. 이렇게 서로 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뭐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근거라고 할까요?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뭐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고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네. 궁남지 그게 그 뜻하고 딱 궁궐, 맞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마룡지설은 무왕의 고향이 익산이라고 한다면 궁남지는 사실은 저 익산에서 꽤 떨어져 있거든요. 네. 현재의 궁남지는. 네. 그런데 마룡지는 현재 무왕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쌍릉이라든가 또는 왕궁터가 있다는 왕궁이라든가 또는 미륵사가 있는 그 미륵사, 그거 다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마룡지설이 또 맞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보면은 두 군데에서 이게 소동과 관련된 축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궁남지에서도 하고 네네. 저 마룡지에서도 하고 하는데. 마룡지에서 하는 것은 소동 축제, 네. 그리고 부여에서 하는 것은 소동 연꽃 축제 이렇게 돼 있고 네. 현재 또 가보면은 그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그걸 둘 다 소동공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소동하고 선화공주 선발 대회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선화공주 선발대는 경주에서 하고요. 소동 선발대는 소동 익산에서 하고 익산에서 있습니다. 하고, 어우, 그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저 부여에서는 이제 서동요 네. 창작 동요 경연대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참 탄생부터 신비롭게 그저없는 무왕이 참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 비밀을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선화공주. 왜 이제 나오나 했어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서동요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잖아요. 무왕하고 선화공주. 네. 그 러브 스토리. 그렇죠. 선화공주는 서동하고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쫙 산으로 퍼지면서 둘이 뭐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들 워낙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비천한 신분에서 갑자기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말을 팔아서 생계를 이을 만큼 가난했는데, 갑자기 왜 왕이 됐는지, 혹시 왕의 자녀가 아니었던 건 아니었을지. 이 연못에 사는 용하고 관계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른바 어떤 왕이 또는 미래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이 궁궐 남쪽에 있는 연못으로 놀러 왔다가 소동의 어머니가 아주 미인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잠시 취하게 돼서 네. 하룻밤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왕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뭔가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계자가 없을 때 이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왕이 됐다. 예, 제가 서동입니다. 제가 서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네. 그 왕실의 피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왕실의 피를 받았으면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구의 누구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용이라고 한 걸 보면 왕실의 피를 받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정치적인 변혁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밝히기는 곤란하니까 그냥 용이라고 용의 아들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무왕의 어떤 무덤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왕으로서 군림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제 다만 그 즉위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기존과 다른 뭔가
즉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는지는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가 왕족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서 서동과 선화공주 뭐 사랑 이야기 막 이렇게 봤는데 사실 미륵사 창건에 선화공주가 꼭 끼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선화공주 왕이 어느 날 가다가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를 가다가 거기서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그 미륵불 셋이 올라와서 거기 경배하고 선화공주가 여보 여기에다가 연못을 메고 큰 절을 지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사리봉영기라는 훌륭한 이제 유물을 얻게 돼서 반갑긴 했는데 거기 나온 기록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선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탁 적덕의 딸. 그 사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택지적의 사택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사택 씨의 딸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서동의 연인이었던 이제 선화가 네. 위치가 애매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발굴을 해보면 그런 어떤 미륵 사상이나 미륵 신앙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탑 삼금당이 있고 네. 실제로 제일 아래 토층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아래 바닥층에서 진흙, 정말 진흙이 네.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주인공이 그러면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 왕후다. 그 치환을 했을 때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오직 삼국유사 말고는 선화공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이 거기 이제 없으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 선화공주 그녀를 좀 믿고 싶네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이미 서동은 결혼을 했었고 네. 그게 바로 선화공주라고 볼 수 있고 네.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사택 적덕의 딸하고 또 다시 한번 결혼을 했다.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왕비로 사택 그럴 수 적덕의 있다. 딸이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하긴 왕인데요. 부인이 하나 이상일 가능성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왕후라는 말하고 사택 적덕녀는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두 번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백제 왕후가 이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백제 왕후라고 하고 굳이 사택 적덕의 딸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쓴 걸 보면 어쩌면 그게 그 왕후 중에서도 이분은 사택 적덕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왕후가 있는데 그중에 요 탑과 관련된 네. 것은 사택 적덕의 딸이다. 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이제 백제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절대 다수는 네. 역시 당시에 1차 사료인 639년에 사택 적덕의 따님께서 발언을 했다. 그걸 믿어야 하고 적어도 당시의 어떤 역사 기록에서는 선화공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어쨌든 재검토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다음 키워드를 보면 좀 정리가 되려나요? 보여주세요. 쌍릉이라면 이왕과 선화공주의 그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아닌가요? 대왕묘하고 소왕묘하고 두 개의 무덤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쌍릉인데 그 중에 이제 대왕묘라고 돼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규모도 크고 남성 무덤 같아요. 상대적으로 소왕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왕묘를 무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조사했던 그 자료들을 이렇게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그 여성용 치아로 생각되는 그 치아가 나왔다 하는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논란이 된 거죠.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이게 무왕의 무덤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왔는데 실제로 거기서 나온 유물들 중에서 여성의 치아가 나왔다 이러니까 지금 치아 사진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여성의 무덤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왕묘는 왕의 무덤이니까 무왕의 무덤이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대왕묘에서 여성용 치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토기가 한 점 나왔는데 그 토기가 신라에서 생산된 토기다라는 기록 견해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선화공주예요? 선화공주가 아닐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선화공주가 혼수로 가지고 그렇게 보기에는 저 토기가 어떤 거냐면 그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일반적인 토기예요. 그래서 아마 저것은 실제로 등잔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자료를 다 박물관에 가져온 줄만 알았는데 인골은 거기에다 그대로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30cm 크기의 정사각형 나무 상자에다가 두개골이나 대퇴부 이런 중요한 뼈들을 다 모아놓고 왔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분석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네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별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논의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지식력이 많이 업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현장에 가셔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식 탐구자들의 눈으로 본 미륵사지 정의를 좀 한마디씩 내려주실까요? 미륵사지는 일종의 그 무왕의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삼군사라든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진짜 선화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참 그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됐지만 또 자기 마음대로 또 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만년에는 상당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회한 또는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년에 완공을 한 그 작품이 미륵사가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뭔가 무왕의 회한과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륵사지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던 백제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석탑은 동방의 으뜸이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그런 최초의 석탑이 되겠는데 백제의 목조 건축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석탑에 그게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6층이라서 굉장히 높고 크지만 고압적이지 않고 또 그 추녀선의 그 경쾌한 반전을 보면 날렵하고 상승감이 있지만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화려하고 세련된 백제 문화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게 미륵사지 석탑이고 미륵사지다. 그래서 백제 문화를 보시려면 미륵사지를 한번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사와 설화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문화의 어떤 총화가 결집된 것이고 여전히 우리들에 의해서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분명히 현재 우리들의 어떤 논의들이 마치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회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21세기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륵사지는 무왕이 창건했으니까 무왕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그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또 20년의 그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유가 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네요. 야, 이 정의를 내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 무왕은 미륵사를 통해서 좀 이상 세계를 실현하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살고 있던 시대가 너무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굴 한 번으로 뭐 새로운 학설이 또 생기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항상 흥미로우시죠? 네. 자,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나눴고요. 자, 앞으로 미륵사, 무왕, 또 선화공주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국민 지식력 향상 프로젝트 모든 건 연구소 올랩 백제 문화유산 시리즈 3번째로 미륵사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